웃으려고 했지만 그 웃음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신경질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봤죠.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아무 일도 SNS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미진, 나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말했어요. 어떤 여행은 그녀는 평범하게 시작한다는 걸 알고 표정은 있죠. 그녀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죠. 예측 가능하고 모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딘가 잘못된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주변 나무들을 이상한 냄새 같은 길쭉한 그림자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꿈틀거렸어요. 우리의 창원으로 가는 여행도 공연조차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 그룹에서 항상 회의적이고 술을 마시고 미신 같은 걸 이야기를 나눌 모든 것에 합리적인 설명을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무서운 줄 알았지.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그는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어떻게 아무도 잘못됐다는 뭔가를 우리가 무시하는지. 이 길은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비극적이죠. 그가 갑자기 엔진이 너무 크게 울리고 그 말은 마치 점점 얇아지고 어두워지면서 잉잉거리는 바람에 삼켜질 듯한 속삭임 뒷좌석에서 들리는 우리가 여기 한번 지나갔던 고개를 돌려서 나머지 사람들이 나는 아직 좌석에 있는 서연을 쳐다봤어요. 종류의 것이었어요. 그녀의 손은 핸들을 나는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진짜 이야기는 물었습니다. 내 휴대폰으로 온 메시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을 때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주말에 대해 들떠 있었고 그냥 피곤해. 마치 외딴 낙원처럼 거의 다 왔을 거야. 시골집에 대해 말했어요. 그녀가 말하는 방식이 그 링크를 보내줬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 집의 사진들은 마침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시간이 흐른 후 솔직히 말하면 헤드라이트가 나는 건물을 잠시 주저했습니다. 아니 하지만 건물이 그 망설임은 짧았고 집이어야 할 것에 친구들의 기대와 도시의 답답한 우리가 본 것은 선하고 싶은 서연이 우리에게 보여준 생생한 사진들과는 달랐어요. 너도 올 거지? 어두웠습니다. 물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고 간다고 했죠. 창문은 마치 오래된 서울을 벗어나고 구멍처럼 보였죠. 미진은 끊임없이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공연은 짜증날 정도로 회의적인데 그 미진이 중얼거리며 동의했어요. 목소리 속에 어쨌든 완벽한 주말이었으니까요. 아니야, 조금의 여기 맞아. 서연이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적어도 우리는 아직 그렇게 찾은 거겠지. 우리가 문제는 그녀가 창원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을 때는 것처럼 거의 밤이었어요. 우리가 차에서 내렸을 때 수평선 아래로 녹아들어가 예상보다 훨씬 하늘을 그 상처가 벌어진 것 같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죠. 우리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 약간 지쳐 있었지만 이건 뭔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5분 남았다고 왜냐면 우리는 항상 시간이 마치 오래된 신호를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차가 커브를 돌 때마다 그렇죠? 우리는 점점 더 빽빽한 숲속으로 빠져들었고 그 웃음은 신호는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몇 킬로미터 전부터 나는 백미러를 통해 서연이 먼저 휴대폰 입을 열었어요. 신경질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봤죠. 우리 위에 드리워진 불편한 분위기를 아무것도 뜨지 않았어요. 여기 창원이 아무 일도 SNS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말했어요. 마치 방 안에 그녀는 내게 혀를 내밀었지만 말을 꺼냈어요. 표정은 그녀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죠. 웃으려고 했지만 그 웃음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신경질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봤죠.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아무 일도 SNS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미진, 나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말했어요. 그녀는 내게 혀를 내밀었지만 표정은 그녀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죠. 우리 모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주변 나무들을 비추자 길쭉한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어요. 그때쯤 동현조차도 말이 없었어요.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그는 우리 그룹에서 항상 회의적이고 미신 같은 걸 비웃으며 모든 것에 합리적인 설명을 붙이는 타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뭔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 길은 이렇게 길지 않았어야 해.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 말은 마치 엔진 소리와 밖에서 잉잉거리는 바람에 삼켜질 듯한 속삭임 같았죠. 우리가 여기 한번 지나갔던 것 같은데. 나는 앞좌석에 있는 서연을 쳐다봤어요. 그녀의 손은 핸들을 꽉 잡고 있었죠. 괜찮아? 내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했을 때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그냥 피곤해. 집이 거의 다 왔을 거야.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방식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흐른 후 차의 헤드라이트가 건물을 비췄습니다. 아니, 건물이 아닌 집이어야 할 것의 그림자였죠. 우리가 본 것은 서연이 우리에게 보여준 생생한 사진들과는 달랐어요. 집은 어두웠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은 마치 오래된 텅 빈 구멍처럼 보였죠. 마치 그곳엔 오랫동안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 잘못 온 것 같은데 미진이 중얼거리며 목소리 속에 숨기려던 공포가 드러났어요. 아니야, 여기 맞아. 서연이 대답했어요. 그냥 불이 아직 안 켜진 거겠지. 문제는 그녀가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에서 내렸을 때 공기는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고 주변의 숲은 마치 무거운 코트처럼 우리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나는 생각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항상 그랬거든요. 신호를 무시했죠.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열쇠를 돌리거나 문턱을 넘는 것처럼 단순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결정이 때로는 큰 결과를 낳죠. 어떤 문들은 한번 열리면 다시는 닫을 수 없게 됩니다.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잠깐 동안은 모든 것이 정상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런 느낌을 아시나요? 잠과 현실 사이의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고 자신을 쫓아오던 괴물들이 그저 환상에 불과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방 한구석의 그림자나 이상한 소리가 이렇게 묻죠. 정말 깨어난 게 맞나? 내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누워 있었고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풍겼어요. 잠깐 동안은 모든 게 괜찮아 보였죠. 머리 위에서 깜빡거리는 형광등, 내 옆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모니터의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바쁜 발걸음 소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안심시켰어요. 나는 살아 있었어요. 안전했죠. 그리고 그때 생각이 났어요. 민지, 동현, 서연, 그들은 어디 있지? 창원에 있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했지만 내 머리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밤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내 기억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더 깊이 생각하려 할수록 머릿속이 마치 안에서부터 으깨지는 것처럼 욱신거렸어요. 몸이 아픈 걸 무시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보았어요. 병원은 분명 익숙한 장소여야 했지만 밖의 풍경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원에 있던 거 아닌가? 산은 어디에 있지? 도로는? 내가 본 것은 끝없는 회색의 공허함뿐이었어요. 마치 세상이 창문 너머에서 바로 끝나는 것처럼. 그 불길한 광경을 처리할 틈도 없이 문이 열리고 한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 잘 짜인 말투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할 말을 모두 암기해온 것처럼요. 그의 하얀 가운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지만 그의 눈에는 나를 움찔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당신은 사고를 당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마치 밀랍으로 만든 것 같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당신을 차에서 혼자 발견했어요. 친구들은 없었어요. 혼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잔인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나는 지하실에서 들었던 비명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그리고 게임을. Woodbury Getaway. 하지만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손에 닿지 않는 꿈처럼요. 괜찮을 거예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그냥 좀 쉬면 돼요. 하지만 나는 쉴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그 답답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죠. 내 손은 떨리고 있었고 나는 침대 시트를 걷어내고 일어나려 했어요. 의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나를 저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어요.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호기심만 있었죠. 마치 그가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는 것처럼요. 나는 겨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어요. 내 친구들은, 그들은 어디 있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약간 기울이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친구들은 없었어요. 오직 당신만 있었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어요. 나는 몸이 아프다는 것을 무시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 창문이 유일하게 현실처럼 느껴지는 탈출구였죠. 하지만 다시 창문을 보았을 때 그 회색의 공허함은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래요. 살아있는 것처럼 맥박치고 있었어요. 하늘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마치 오래된 TV 모니터처럼 때때로 깜박거리는 정적 화면처럼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텅 빈 느낌, 소독된 병원의 냉랭함, 인식할 수 없는 풍경의 부재. 나는 여전히 게임 안에 있었어요. 별표 우드베리 게터웨이 별표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였어요. 더 사악한 무언가. 그것은 덫이었어요. 내 호흡이 가빠졌고 나는 창문에서 물러섰어요. 내 입에서 겨우 새어나오는 말.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건 전부 가짜야. 의사 아니, 그가 무엇이든 간에 그는 광범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무나 완벽하고 하얀 치아가 드러났어요. 드디어 이해했군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냉기만 있었죠. 게임은 끝나지 않아요. 지호. 게임은 단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뿐이죠. 나는 병실을 나왔어요. 아니, 뛰쳐나왔어요. 내가 지나가는 동안 복도의 불빛이 깜빡였고 내 발소리가 이상하게 비어있는 공간에 메아리 쳤어요. 내가 열었던 모든 문은 더 많은 복도, 더 많은 병실을 드러낼 뿐이었어요. 출구는 없었죠. 미로가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바닥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한 무언가를 보았어요. 어두운 불빛 하나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작은 방 안에 그 노트북이 있었어요. 집에서 봤던 그 노트북. 그리고 화면이 빛나고 있었어요. 창원에 있는 그 집을 보여주면서요. Woodbury Getaway 별표는 여전히 실행. 진실이 마치 배를 때리는 펀치처럼 다가왔어요. 나는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게임을 벗어난 적도 없었죠. 내가 했던 모든 선택, 내가 걸었던 모든 발걸음,
그 모든 것이 이 안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현실과 또 다른 무언가 사이에 갇혀 있었어요. 논리가 왜곡되고 규칙이 깨지도록 만들어진 장소에 말이에요. 나는 노트북 쪽으로 다가갔어요. 내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고 키보드를 누르는 게 무서웠어요. 그때 화면이 변했어요. 게임 저장됨이라는 말이 떴죠. 의사는 옳았어요.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단지 다음 레벨로 나아갔을 뿐이죠. 그리고 무엇이 가장 무서운지 아세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레벨이 남았는지 나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마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그 느낌 말이에요. 나는 그 감정을 항상 느꼈어요. 내가 우드베리 게터웨이라는 게임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그 감시받는 느낌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았죠. 더 나쁜 것은 그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었어요.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노트북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고 게임 저장됨이라는 단어가 내 눈앞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병원, 그 기이하고 비논리적인 장소는 이제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가 게임의 일부였죠. 내가 지나가는 복도마다, 열어보는 빈 병실마다 마치 그 환경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았죠. 이 게임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죠. 그건 덫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덫에 걸린 주인공이 된 거예요. 만약 당신이 절대 탈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문을 열 때마다 그 문이 결국 같은 장소로 이어진다면 끝없는 악몽처럼 말이죠. 내가 병실을 떠난 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복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출구를, 그 어떤 출구라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내가 열었던 모든 문은 의미 없는 곳으로 이어졌어요. 방 뒤에 방, 복도 뒤에 복도, 나는 무한한 루프에 갇혀 있었어요. 나는 숨이 차오른 채로 한 창문 앞에 멈췄어요. 처음으로 그 창문이 진짜처럼 보였어요. 창문 밖 풍경은 더 이상 회색의 공허함이 아니라 울창하고 어두운 숲이었죠. 나무들은 하늘 끝까지 뻗어 있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나는 그 집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집, 모든 것이 시작된 창원에 있는 그 집이요. 그곳이 그대로 있었어요.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내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 동현, 서연, 그들은 그곳에 있을까요? 그들도 갇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게임이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린 걸까요? 나는 답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게임이 나를 다시 그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을요. 그게 전부였어요. 모든 것의 원천. 내 안의 일부는 병원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적어도 그곳에서는 규칙이 안정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게임은 내가 돌아가길 원했어요. 내가 끝을 보길 원했죠. 그리고 나는 진실을 알아낼 작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그냥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병원의 문을 통과했을 때 공기가 내 주변에서 무겁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숲의 절대적인 침묵이 나를 질식시킬 듯이 감쌌죠. 부드러운 흙바닥이 내 발 아래서 삐걱거렸어요. 하늘, 그게 하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왜곡된 그림처럼 검은색과 보라색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이곳은 세상의 어떤 지도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장소였죠. 그 집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나무들 사이에서 잠든 짐승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죠. 썩은 나무, 깨진 창문, 모든 게 이전과 똑같았어요. 마치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었을 때부터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은 것 같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나 혼자였어요. 민지는 인터넷이 안 터진다고 불평하지 않았고 동현은 그의 차가운 논리로 우리를 진정시키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서연은 그녀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어요. 아마도 게임이 그들을 모두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데려갔겠죠.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나는 현관 계단을 올랐어요. 내 발 아래서 삐걱대는 나무 소리가 무거운 공기 속에 울려 퍼졌어요.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내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노트북은 여전히 거실에 있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떠났을 때와 똑같은 자리였죠. 희미한 불빛이 화면을 비추고 있었고 게임은 계속 실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어요. 화면에는 그 집이 아니라 병원이 있었어요. 내가 방금 있었던 그 병원이요. 그리고 디지털 창문 너머로 작은 실루엣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였어요. 나는 내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단지 우드베리 게터웨이를 플레이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바로 게임이었어요. 게임이 나를 조종하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거미가 천천히 먹잇감을 둘러싸며 거미줄을 짜는 것처럼요. 나는 노트북을 끄려고 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타고 날아다니며 프로그램을 종료할 방법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화면의 커서는 마치 자신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혼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는 내 운명의 관객이 되었을 뿐이었죠. 그때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천천히 깜빡이는 밝은 텍스트 한 줄이요.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다음 플레이어를 선택하세요.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 게임은 살아남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도망치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니었죠. 이건 끝없는 순환, 새로운 플레이어가 계속해서 필요한 루프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저 다음 말판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선택은 내 손에 달렸죠. 계속해서 게임을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을 넘길 수도 있었어요.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화면 속의 글자가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다음 플레이어를 선택하세요. 진실은 가혹하고 잔인했어요. 내가 나가고 싶다면 누군가가 들어와야 했죠. 당신이라면 플레이하겠어요? 당신이라면 엔터를 누르겠어요? 나는 눌렀어요. 그리고 화면은 마지막으로 깜빡였죠.